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상체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상체 자세 중에 핸들바 피팅 중요합니다. 핸들바 피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선수 시절 자세, 특히 상체 자세, 그 중에서 핸들 스템, 경유에서는 핸들 포스트라고 했는데요. 핸들 스템을 사이즈별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나머지는 제가 좀 팔았습니다. 증거로. 예. 핸들 스템을 뭐 80부터 140까지 쫙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가 각도가 있어요. 38도가 있고 뭐 43도인가 2도인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각도별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위의 동료들은 저한테 와서 핸들 스템 빌려가서 써보고 맞으면 그걸 구입해서 기존에 있던 거 저한테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핸들 스템, 그 다음에 핸들 스템, 핸들 포스트를 맥스로 뽑았다가 완전히 박았다가 뭐 자유자재로 그렇게 제가 세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그만큼 상체 자세가 힘을 쓰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핸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큰 거는 40, 트랙용은 40이 엄청 큰 겁니다. 보통 도로용에서 쓰는 건데 40도 써봤고요. 36 사이즈까지도 제가 써봤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경륜선수 생활하면서 38 사이즈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폭이 38, 그리고 깊이도 다 틀리거든요. 어떤 거는 좁은 게 있고 어떤 거는 폭이 깊은 게 있어요. 저는 그래 깊은 폭이 또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폭의 38 사이즈를 저는 선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라이딩이 목적이라면 좀 편안한 핸들바가 좋겠죠. 그리고 핸들바 그 굵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핸들바 굵기는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그립에 따라서도 굵은 그립이 있고 얇은 그립이 있어요. 그래서 굵은 그립을 쓸 때는 묵직하게 잡는 거죠. 거기에 의해서도 상체의 어떤 힘쓰는 자세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핸들바 피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코니 방식이 있어요. 단순히 안장 코에 팔꿈치를 딱 갖다 대고 손가락 위치를 보면서 측정하는 방법. 간단하게는 할 수 있지만 비효율적입니다.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핸들 스템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100에서 1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MTB는 좀 더 작은 걸 써야 되겠죠. 하지만 140을 넘어 쓴다든지 아니면 뭐 70, 80 이하로 뭐 70 이런 걸 쓴다는 거는 아마 차체 사이즈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경륜 시절에 제가 80 사이즈 써봤어요. 좁은 거, 짧은 거. 어때요? 너무 민감해요. 140도 써봤어요. 몸의 중심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핸들바 피팅에서 가장 기본은 어떤 폭의 핸들바를 선택할 거냐? 보통 로드바이크는 어깨 넓이나 어깨 넓이보다 약간 더 큰 거. 어깨 넓이 어찌 됩니까? 견봉하고 견봉 사이의 길이죠. 로드바이크는 어깨 넓이나 약간 넓은 거. 트랙은 약간 좁은 사이즈를 선택해서 합니다. 왜냐? 경유나 트랙은 몰아서 써야 돼, 힘을. 도로는 좀 장거리 편안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폭이 차이가 납니다. 좌우 폭이죠. 자, 넓은 핸들. 넓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손의 피로가 좀 생기겠죠. 손의 피로가. 좁은 경우에는 어깨하고 요 삼두근이 막 모입니다. 어깨, 삼두근. 핸들링에 민감하죠. 그래서 트랙 선수들, 실제 경륜 선수들은 몸싸움도 하고 막 순간적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것보다는 좁은 게 더해요. 실제로 경륜 선수 중에 넓은 걸 쓰는 선수는 선행형, 앞에서 자기 혼자 쭉 끝까지 결승전에 가는 선수, 제일 앞에서 그냥 가기만 하는 선수들은 넓은 폭의 핸들바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경륜 경기에서 선수들은 좀 좁은 걸 통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민감하게. 그 다음에 뭐 아나토믹 핸들바라고 곡선이 있으면 딱 직선으로 연결되는 두 개가 합쳐진 어떤 그런 핸들바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는 도로 사이클 같은 경우는 드랍바 끝과 핸들 드랍 끝과 인직선, 레버 끝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면 좋다. 그러니까 산악 자전거는 이렇게 봤을 때 각도가 약 한 30에서 40도 사이, 요 각도에서 브레이크가 오는 게 좋다 이 얘기죠.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상체 각도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근데 상체 각도는 참
그 라이더의 유연성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경륜 선수들은 30도 밑으로 가는 선수도 있어요. 반면에 MTB 타는 분들은 71도까지 가더라고요. 자, 볼게요. 평범한 초보 동호인이라면 45에서 55도 사이가 좋다. 이 각도는 여기 대퇴골 대전자에서 어깨까지, 그 다음에 수평선에서 어깨까지의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상체 각도입니다. 후두 각도 45에서 55가 좋고, 좀 더 공격적으로 타고 싶다 그러면 30에서 45도 사이가 좋다. TT 바이크는 거의 뭐 수평에 가깝게 타는, 이렇게 수평에 거의 가깝게 타는 한 15도, 10도 뭐 이렇게 내려가요. 동적 피팅에서는 40에서 50 범위가 기준이다. 그 다음 리툴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나눠놨어요. 로드는 45도 기준, MTB는 50도, 그 다음 TT는 20도, 드라이바이크는 25도로 각각 세분화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40에서 50도 사이 동호인분들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유연성이 좋다 그러면 40도에 가깝게,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50도에 가깝게, 그렇게 상체 각도를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죠. 동호인분도 50도, 그 다음에 동호인분인데 43도, 물론 요 위에 드랍을 잡았을, 후드를 잡았을 때 얘기죠. 경륜 뭐 23도, 자세 잡으면 더 내려가겠죠. 네. 자, 만약에 상체 각도가 55도다. 보통 40에서 50도 사이 되는데 55도다. 그러면 낮춰야죠. 어떻게 낮춥니까? 더 긴 걸, 스템을 더 긴 걸 쓴다.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스텝 위로 올린다. 스템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링 같은 게 있죠. 그걸 링을 위로 올리게 되면 스텝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더 숙이게 되면 각도가 작아지겠죠. 이해되시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긴 스템을 쓰든지 아니면 스템 자체를 밑으로 내려오든지. 그 스템을 내릴 때 어떤 분들은 스템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스템에 보면 아래 위로 링이 있습니다. 링이 딱 있는데 링을 위로 올려버리면 스텝은 내려가잖아요. 위에 있는 링을 밑에 하게 되면 스텝이 위로 올라가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본인이 못하실 것 같으면 샵에 가서 좀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로드바이크는 40도 미만, 그러면 좀 올려야 되겠죠.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짧은 스텝을 쓰면 올라가겠죠. 그리고 스텝 자체를 위로 올려버리면, 밑에 있는 링을 위로 올려버리면 스텝이 올라가겠죠. 위에 있는 링을 밑으로 내려버리면 스텝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올릴 수가 있다. 그 다음 샵에서는 만능 스탬기가 있어요. 스템을 어떤 사이즈로 구입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템을 뺐다가 다시 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스템 자체가 또 눈금이 있어요. 이거를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만능 스탬기를 통해서 피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안장이 너무 낮으면 또 어떤 상체 각도가 나오겠어요? 이 들리겠죠? 안장이 낮으면 상사점, 페달이 12시 방향에 왔을 때, 상사점에 왔을 때 무릎에 가슴이 대입니다. 무릎이. 저는 실제 좀 낮게 타서 대인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골반이 뒤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상체가 뒤로 밀리면 리치가 멀어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장이 너무 높으면 하사점에서 햄스트링이 과다하게 신장이 된다. 6시 방향에서 과다하게 신장이 되겠죠. 골반 뒤로 당겨진다. 골반이 당겨지겠죠. 상체 각도는 증가한다. 안장이 너무 높으면 상체 각도가 증가한다. 리치가 증가한다. 핸들바까지의 리치도 증가한다. 이래 되겠죠. 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상체는 들리지만 이게 어깨하고는 이렇게 밑으로 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팔꿈치 각도는 어찌 됩니까? 팔꿈치 각도. 어깨, 팔꿈치, 손목 각도가 리툴 기준 150에서 170 사이다. 150, 170 사이. 너무 쫙 펴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굽혀도 안 되고, 150, 170 사이다. 여기. 핸들바 고르기, 아까 말했죠. 핸들바는 어깨폭, 견봉과 견봉 사이의 어떤 폭으로 구하고, 일치하든지 아니면 그보다 약간 넓은, 특히 도로차는 약간 넓은 걸 선택한다. MTB는 어떻게 구한다? MTB는 핸들 그립이 하나 더 들어갈 정도의 어떤 너비로 구한다. 너무 폭이 넓은 핸들바. 폭이 넓다는 것은 리치가 더 멀어지겠죠. 쉽게 피로해지고, 전완근 팔꿈치 삼두근, 불필요한 긴장이 된다.
그 다음 핸들링이 둔해진다. 아까 말했죠. 선행 선수, 앞에서 쭉 가는 선수들이 좀 넓은 걸 쓴다 했죠. 폭이 너무 좁을 때는 힘을 쓰기 좋아요. 근데 호흡이 잘 안 돼. 장거리 타면 이 가슴이 꽉 모이게 되거든. 호흡이 잘 안 된다. 핸들링은 민감하다. 그래서 경륜 선수들은 폭이 좁은 걸 사용합니다. 삼두근이 피곤하다. 이렇게 막 있으니까 삼두근이 계속 있는 상태지. 제가 사용했던 40 사이즈, 36 사이즈입니다. 실제로 차이는 그래 안 나지만 실제로 타면 또 차이가 많이 나요. 도로차에서 이제 핸들바는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컴팩트는 좀 팔 길이가 짧은 사람들이 쓰기엔 좋아요. 컴팩트. 리치가 짧다. 그 다음에 아나토미. 이거는 오다가 갑자기 탁 꺾여요. 직선하고 곡선이 만난다. 아나토미. 그 다음에 클래시컬.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거라고 보통 사이즈라 보면 됩니다. 컴팩트 핸들바는 손이 작거나 팔 길이가 짧은 사람들이 한 1cm 정도 리치가 짧다네요. 그러니까 짧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랙차에서도 저는 좀 폭이 깊은 걸 선호했습니다. 제가 팔이 좀 긴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버 세팅도 이거 리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레버 세팅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요게 뭐 거의 수평이거나 약간 스무스하게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끝과 요 끝이 수직선상에 미쳐야 된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너무 멀다 그러면 조금 올리면 되고, 너무 가깝다 하면 조금 밀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핸들바 스템이 너무 짧거나 100 사이즈보다 작거나 140보다 긴 거, 120 정도보다 긴 거, 그랬을 때는 프레임 사이즈를 고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120 사이 도로차는 MTB 같은 경우는 뭐 80에서 한 100 사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상체 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최소 고관절 각도죠. 크랭크가 12시 방향에 왔을 때 무릎하고 대퇴골 대전자하고 어깨하고 각도죠. 이게 이제 고관절 각도인데, 이 최소 고관절 각도가 얼마 정도 오는 게 좋으냐. 너무 작아버리면 피가 안 통해요. 자, 볼게요. 먼저 발목 관절 각도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최소 고관절 각도를 봐라. 발목 각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100에서 120 사이에 오면 적당하다. 그 다음에 무릎 각도는 얼마? 일반인은 50, 이게 50 정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연한 사람은 40에서 50. 리툴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했냐? 로드는 55에서 65, MTB 60에서 80, TT 더 작죠? 트라이 45에서 55. 저는 30 정도 나왔네요. 이렇게 최소 고관절 각도를 통해서 상체의 어떤 자세도 상체 자세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상체 자세 첫 번째 시간으로 핸들바 피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핸들바의 종류. 처음에 자전거를 구입할 때 그걸 알고 구입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자전거를 구입하기 전에는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이즈도 좀 안 다음에 자전거를 구입하는 걸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